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의 반응도 여러분께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부터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권 홍위병으로 전락한 기무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기무사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했고 당시 현직 국방장관은 그런 보고를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히 밝혀야겠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당과 야당,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창환 자완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이 기무사의 개헌 검토 문건 연일 정치권의 또 국방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됐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촛불 집회가 한참이었을 때 사실 풍문으로 소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수령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그 당시에 설마 했었고 지금 이런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하야라든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나선다? 이거는 군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 준비한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연 그 당시에 군이 물론 헌재의 기각 판정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문건을 개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한 측면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소위 댓글 공작 이후에 군은 그 당시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 보안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한다면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문제는 현 정부, 그러니까 장관이 그걸 넉 달 동안 도대체 어떻게 깔고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도 저는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것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대응 문제도 저는 철저히 좀 밝혀지고 또 진실이 파헤쳐져야 된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전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민 교수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민구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내부의 문건 보고가 왔지만 군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경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 쿠데타 모의가 분명하다라고 아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과연 정말로 쿠데타를 모의하기 위한 실행 문건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보고 시점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송영무 장관은 올해 3월 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명확하게 송영무 장관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렇다라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만약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제일 첫 번째로 밝혀야 될 지점에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애당초에 처음 드러나게 된 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 그리고 군 인권센터의 발표를 통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됐고 해외 순방 중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하게 되죠. 그렇다면 청와대에 이미 보고가 돼서 수개월 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대통령이 급하게 해외 순방 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다음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국방부로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 진실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그래서 더욱
명쾌하게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문고리 3인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사람에게는 실형이, 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은 아니고 국고 손실,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만 인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가정보원장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는 무죄가 됐었고 국고 손실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뇌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일관된 생각인 것 박근혜 같습니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당초에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소하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으나 이거를 과연 뇌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법조인들의 해석들이 좀 엇갈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국고 손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재판 과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모두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게 영수증이 증빙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이 내용들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뇌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측면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그 법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아마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유일하게 3명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돼 있던 비서관이죠. 정호성 전 비서관. 뭐 사실상 뭐 한 분은 집행유예라지만 이미 그동안에 구속돼 있던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게 세금이에요. 뭐 말이 특수활동비지 국민들의 세금을 정말로 정해진 부분에 쓰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쌈짓돈처럼 여기저기 마음대로 썼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이게 뇌물이냐 아니면은 뭐 소위 국고 손실이냐 이런 걸로 이제 판결이 난 건데 지금 이제 이재만 안봉근 이분들도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판단 없이 그냥 대통령이 시키니까 상사가 시키니까 따라갔던 진짜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사익 또는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이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오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그림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일단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철수 전 의원의 영상 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계 은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명의 관심이 가는 인물이 있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추석 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추석 전에 제사는 지내야 됩니다. 나한테 있어서 내 아버지 어머님은 신앙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돌아가셨어도 제사는 지내러 들어와야 됩니다. 추석 후에 돌아오셔서 다시 정치적 활동을 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신가요? 카톡으로 연락 오면 답변하겠습니다. 옳다고 인정받을 때 돌아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자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시죠. 대표님 추석 후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당원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의의가 없다.
나는 일반 당원입니다. 응? 내 일반 당원에 불과합니다. 300만 당원 중에 한 명입니다. 복귀 타이밍은 올 연말이나 뭐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 지지자분들이 공항에 많이 나가신 모양이네요. 네, 지지자도 나갔고 또 홍준표 전 대표 정치 활동을 같이 했던 인물들도 많이 보였는데 강현재 변호사, 네, 배현진 전 송파을 후보도 나갔던 네, 모양이죠. 이른바 강현재 변호사의 모습 보이고. 홍준표 퀴즈라고 불리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물들이죠. 배현진 전 후보의 모습이네요. 예, 당협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 마찬가지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부산 해운대 지역에 맞습니다. 출마했었죠. 강효상 의원도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보이고요. 비서실장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나와갖고서는 열렬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러한 상황 때문에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떠나고 나니 한국당은 여전히 중심과 갈피를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 안보 문제에서 실패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으로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지지자분은 또 엎드려 절까지 하십니다. 태극기를 들고 계시고 절까지 하시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어쩔 줄 몰라 해서 얼른 일어나시라 그러고 악수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많지는 않았고요. 예, 20여 명이면 많지는 않네요. 네. 목소리가 좀 크셨던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동안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페이스북 통한 정치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떠나는 날 아침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고 페이스북에 떠나기 4월 전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 글 보고 나서 박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습니다. 연말까지라 그랬어요. 연말까지. 추석 전에 들어오겠다. 추석 때 아버님 어머님 제사는 지내야 된다. 신앙과도 같은 분이다. 어쨌든 추석 때 들어오고 연말까지는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 나라가 선진 강국이 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휴식과 공부를 위해 잠시 나갔다 오겠다. 홍준표 전 대표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다시 내년 1, 2월에 전당대회 열린다.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고 그럼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뭐 예상했지만 역시나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걸 숨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복귀에 대해서 당내 일부에서 반발이 있는데 그랬더니 답변이 나는 그냥 일반 당원이다. 3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그 얘기는 내가 뭐라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한들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언제든지 다시 당을 장악하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 것이다. 그래서 숨기고 있지 않구나. 너무나 당당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글쎄요.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 나가실 때는 수백 명 인파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뭐 20여 명 이렇게 있어요. 참 뭐라 그럴까요? 지난 1년간 도대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복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고 오로지 나 아니면은 이 나라가 뭐 제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서 과연 지금 소위 침몰하는 자유한국당 이거 놓고 떠나시는 선장으로서 모습이 맞는지를 내 눈이 정말 이거 정말로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은 더 치열한 노선 싸움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분명한 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뜻은 없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가서도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자들에게 이제 반말은 안 합니다. 보니까 존댓말로 꼭 대답을 하고 카톡으로 연락 주면은 답변하겠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정말로 카톡으로 답변 오면은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카톡으로 질문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다는 기사가 뜰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 떠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고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5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당으로 모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을 최고의 예우와 예의를 갖춰 국민과 당원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비공개 전체 회의를 통해
5분의 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자를 압축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성원 국회의원, 박찬종 아세아 경제연구원 이사장, 이홍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원장, 전희경 국회의원입니다. 예, 혹시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5명의 후보들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예,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말씀드릴게요. 박찬정 변호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고수의 일침에도 출연을 하셨었죠. 박찬정 전 의원, 현재는 변호사.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국무총리 내정자 신분까지는 돼 있었죠.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현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전희경 의원, 김성원 의원, 소장파 의원이라고 봐야겠지요. 5명의 비대위원장 후보가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이 5명, 이 가운데 1명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겠다는 게 준비위원회 생각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분들이면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실지 어떨지. 김병민 교수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이용구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분이죠. 그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신다는 게 지방선거를 이끌었다는 거는 당무감사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같이 이름을 만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젊죠. 그러니까 젊은 보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수적인 색채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자아낼 수 있을 정도의 보수적인 색깔인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아니면 일부 바라보는 평가에 따라서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좀 다를 것 같고요. 김성원 의원도 젊은 의원입니다만은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상수 위원장과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죠. 그래서 이제 셀프 추천이다라는 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저는 김병준 교수 1명이 남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찬종 변호사는 왜 박찬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국민 추천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이렇게 모시고자 하는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무균질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 박찬종 변호사 과거에 정치 활동을 했던 이 굉장히 높은 경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리적인 나이가 80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당내에서 박찬종 변호사를 실제로 추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준 교수가 실제 비대위원장에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남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실제 전국위원회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험준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찬호 교수는 이 5분 가운데 1명을 고른다면 어떤 분 고르시겠습니까? 개인적인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는 저도 김병민 교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되더라도 실권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뽑겠다라고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지금 불신임 투표를 지금 의원총회에서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실권, 소위 공천권도 없고 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이 첫 번째 일단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고 그나마 그동안에 거론됐던 인물들과 비교하면 저분들 중에서 저도 김병준 교수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물러가라. 이런 아직도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 추인에 대해서 당에서 과연 한 목소리가 나오겠느냐. 그럼 결국은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당선된다면 결국은 당을 화합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당을 화합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무슨 자유한국당의 혁신이 되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좀 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비대위 자체라고 하는 것의 앞날이 너무나 좀 비관스러운 상황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은 저 5명의 후보 가운데 김병준 교수가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김병준 교수가 또 현실 정치도 아는 분이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전권을 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아마도 수락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그 발언 말이죠. 앞부분 발언이라도 들어오는 대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앞부분이라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당사를 떠났습니다. 영등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천막 당사로 옮기던 그 시절이 연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제 김성태 대표 대행은 어떤 소회를 밝혔을까요? 여의도 당사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보수 정당의 여의도 당사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은 처절한 진정성으로 더 나아진 곳에서 국민들이 부를 때까지 쇄신과 변화의 노력을 게으리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온갖 기득권과 또 그리고 영육의 세월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과 또 중산층을 아우르는 그런 서민 계획 중심 정당으로 영등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당사에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죠. 우리들이 기존의 기득권과 간성 또 잘못된 인식과 사고들 전부 다 여의도 당사에 다 버려두고 여기서는 오로지 국민들의 삶만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여의도를 떠나게 되면은 또 국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영등포로 가고 예전에 열린우리당도 영등포에 그 창고인가요? 거기에 당사를 졌던 적이 있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표 시절은 천막당사 염창동 역시 여의도랑 가까운 곳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월세가 월 1억 정도 나가는 걸 한 2천만 원 정도로 줄인다라고 하고 있고 5분의 1로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대행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당을 실제로 해체하고 슬림한 이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즉에 여의도 당사를 빼고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규모만 줄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로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응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등포 당사로 가서 당을 재건하기 위해 진짜 신발끈을 묶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좁아진 영등포 당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아침부터 드나들고 당의 미래를 고민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 다른 측면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표라고 하는 미래주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를 통해서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에게는 규모를 줄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희망을 다시 되찾는 것이 당사를 넓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기는 게 그 자체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지난 11년 전에 염창동 천막당사로 갔던 게 일단 국민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래도 천막당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여의도에서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게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또 이명박 시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그런 게 보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원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11년 전에 천막당사 갔을 때는 차떼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행만 고치면은 우리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네 이제 열심히 하면 돼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원인이 단순하게 관행의 잘못이 아니라 보수의 근본부터 흔들어야 되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과연 당사를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옮긴다고 해서 그때처럼 해결될까? 그런 점에서 참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번 당사 이전이 다시 또 여의도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또 여의도로 돌아올 거로 보시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쇼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데 뭐 자유한국당 어쨌든 간에 저 진정성
본인들은 어쨌든 진정성 있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진정성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야 하겠지요.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안철수 전 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정치를 한 5년 9개월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다. 그래서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5년 9개월 정치를 하면서 다당제의 시대도 열고 개혁을 위해서 본신의 힘을 다해왔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표정이 예상보다는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석간 문화일보에는 독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전망 기사까지 나왔던데 말이죠. 안철수 전 의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성찰과 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물론 뭐 원인은 있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명분은 있지만 국민들의 대선을 통한 심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승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도 없이 다시금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심판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뒷모습이 좀 아름다울 필요가 있다. 안철수가 안철수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가 50%의 지지율을 받는 사람이 5%에게 양보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난 2번의 패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좀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다시 정치를 그만둬라 마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야말로 독일을 가시던 또 홍준표 대표처럼 미국을 가시던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진지하고 또 차분한 계획들을 잘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가시는 거. 김 교수님,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중량급 정치인들이 말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한다. 사실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뭐 마음은 있어도 사실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뭐 반면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뭐 100일 동안 전국의 탄광 지역을 돈다거나 아니면 또 토굴에 가서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는 실패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 가서 통일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독일에서 뭐 다당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쌓고 오겠다 뭐 좋은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민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대통령의 꿈을 이루라고 지난번 있었던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40석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40석을 만들어줬던 2016년의 임기는 2020년까지 아직 남아있는데 그 국민의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제3정당으로 다당제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지만 그 정치가 실패했고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것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만 가지고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국민들이 아마 쉽게 소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국민들이 쉽게 소환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전 의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당분간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국민들이 소환할 때까지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김병민 교수 말씀대로 과연 국민들이 안철수 전 의원을 소환할지 이 부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